이 당시 김씨를 이끌고 있었던 구도갈문왕의 손자 뇌물마립간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석씨가 워낙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봐서 이 당시에 이 김씨들에게 크게 제거를 당했었던 것이 아닌가. 내가 미추왕의 사위로서 정당하게 왕위에 올랐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펴는 겁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 잠잠하던 뇌가 이제 드디어 또 시작을 합니다. 수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쑥대밭이 됐었다고 합니다. 또 말갈이 괴롭히죠. 비투기 때가 창궐하게 됩니다. 뭐 숨을 돌릴 틈이 없습니다. 왕위에 오른 뇌물마립간은 재위 2년이었던 357년 일단 각 지역에 특사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민심을 진정시키죠. 자기가 찬탈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일단 민심을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앞서 백제 고의왕도 그랬고 비류왕도 그랬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좀 뒤가 구린 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사람들 마음을 모아야지 안전하게 살 수 있겠죠. 아무튼 이거는 뭐 백성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364년 재위 9년 때입니다. 잠잠하던 뇌가 이제 드디어 또 시작을 합니다. 뇌가 또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다음 시간 계속 보겠지만 뇌물마립간, 이어서 18대 실성마립간, 이어서 눈지마립간, 자비마립간, 뇌는 계속 침입합니다. 이미 이전에도 그랬죠. 아주 지겨울 정도로,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뭐 계속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그거는 7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뭐 내내 뭐 임진왜란으로 뭐 산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뇌가 침입했는데요. 이때 수도였던 서라벌 쪽에 이렇게 허수아비로 병사들을 세워서 왜군들이 그걸 보고 막 달려올 수 있게 했고, 그 오는 길에다가 병력을 매복시켜서 이렇게 허수아비 작전으로 왜군을 격투했다고 합니다. 물론 뇌는 도망갔지만 이후에 당연히 두 나라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가 되겠죠. 그런 반면에 백제와는 좀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도 같습니다. 이전에 백제와 신라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원수였다고 이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당시 백제 왕이 지금 여기 보면은 백제 전성기로 있을 때였죠. 백제 왕이 근초고왕이었습니다. 근초고왕이 이렇게 말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게 받았겠죠. 근데 사실 여기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수작이야 수작이. 백제가 역사적으로 가야 또 왜와 친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백제가 왜와 국교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미 이때 왜가 신라를 막 침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왜와 국교를 그냥 맺어버리면은 또 신라와는 원수가 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슬슬 눈치를 보면서 마음에 걸리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리려는 차원에서 근초고왕이 말을 선물했었던 것 같습니다. 양다리 걸쳐라. 뭐 그럼 뭐합니까? 나중에 왜와 관계 맺고 왜가 신라 침입하면은 뭐 그땐 다 끝나는 건데요. 자, 근데 이런 가운데 백제와 신라가 관계가 안 좋아질 일이 또 터지게 됩니다. 373년이었는데요. 백제 아마 신라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산성이라고 있었는데 독산성의 성주가 주민 300여 명을 데리고 투항하게 됩니다. 아마 뭐 백제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신라로 도망을 왔는데 뇌물마립간이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자, 뭐 우리가 처음에 백제와 신라가 처음 생겼을 때 그런 얘기했었죠. 자, 여기서 뭐 도망가는 사람들을 받아준다든지 반대로 여기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받아준다든지 하면은 도망가는 적국의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그럼 당연히 두 나라의 관계는 나빠지게 됩니다. 자,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북한에서 탈북자들 오는데 탈북자들이 귀순해서 우리 땅에 오고 우리가 받아주고 하면은 북한은 더욱더 막 열을 내죠. 예, 막 뭐 민족의 변절자 잡아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랑 똑같아요. 백제에서 귀순한 사람들이 신라로 가니까 신라 뇌물마립간이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근초고왕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죠. 근데 항의를 하는데 여기다 대고 뇌물왕이 훈계성으로 답장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 이제부터. 네가 똑바로 하지 하고선 훈계성으로 답장을 보내니까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당연히 백제 신라는 관계가 나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백제가 신라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때 왜냐면요, 고구려와 백제 관계도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고구려 고국원왕 얘기했는데 백제 근초고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투를 했었는데 이 당시에 고국원왕이 백제군의 화살을 맞고 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왕이 죽었으니 고구려와 백제는 지금 앙숙 관계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가 또 신라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행동을 취하면은 잘못하면 둘이 또 이렇게 손을 맞잡을 수가 있거든요. 손을 맞잡으면 백제는 완전히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군사적으로 움직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이와 함께 여기에 대비해서 가야 그리고 외와 이렇게 삼국의 연합전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고구려와 신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고구려와 신라도 동맹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곧바로 동맹을 맺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명분으로 해서 고구려 동맹을 맺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백제와 가야, 외가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여기에 좀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391년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라는 그러지 않아도 계속해서 외가 침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크고 작은 침입이 계속 있었는데 여기에 바로 이듬해 광개토대왕이 392년이었습니다. 지금 외가 이제 신라를 막 침입을 하려고 임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신라도 이걸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와주겠다면서 먼저 동맹을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라로서 너무 땡큐죠. 그러지 않아도 외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살고 있었는데 고구려가 먼저 도와주겠다면서 동맹을 요구하니까. 근데 이 동맹이 결코 평등한 관계의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 얼마나 강했습니까? 중국 대륙을 거의 만주벌판을 막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고구려였는데 이런 고구려와 약한 신라가 대등한 관계에서 국교를 맺는다?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라는 동맹을 받아들이고요. 뇌물마립과는 자신의 사촌동생이었던 실성을, 이 당시에 왕자였죠. 그냥 실성을 볼모로 고구려에 보내게 됩니다. 양국 간의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고구려 볼모로 가는데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물론 고구려에서 잘 대접을 해줬다고 해도 부모 형제 떠나서 가는 그런 실성 왕자의 마음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앞으로 또 고구려 역사를 다루면서 언급을 하겠지만 고구려는 과거에 고국원왕이 백제 근초고왕에게 전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에게 굉장히 큰 원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광개토대왕이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고구려는 백제를 공격합니다. 결국 이때 힘이 없었던 백제 아신왕이 고구려 광개토대왕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아신왕은 또 그만큼 또 고구려에 대해서 상당히 원한을 가지고 있었겠죠. 언제든지 서력을 해야 된다면서 실제로 아신왕은 거의 국력이 쇠잔할 정도로 이렇게 고구려를 계속해서 교부에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쥐어 터지기만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고구려와 백제가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외는 또다시 신라를 공격합니다. 자, 이때마다 신라는 계속해서 수성전으로 버티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그 고구려 8대 신대왕 이야기할 때 그 청야전술 이야기했었죠. 성 안에서 그냥 공격도 안 하고 그냥 성 안에서 계속 버티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은 밖에서 있다가 계속 군량은 떨어져 가고 결국 지치다 못해서 그냥 도망가는데 그 뒤를 후리는 것을 이제 수성전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수성전은 사실 성을 안에서 지키기만 하고 있는 거고 이후에 적들이 지쳐서 돌아갈 때 그 뒤를 이제 치는 그런 새로운 그 전술이 있었는데 신라는 대체적으로 외가 쳐들어올 때마다 수성전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외가 공격했을 때도 신라는 수성전 끝에 왜군이 돌아가면서 이들을 공격해서 승리를 했지만 사실 이때 그 설화벌 수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쑥대밭이 됐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금씩 또 나라를 복구하면서 또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보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또 395년 이제 외가 조용하니까 또 다른 놈들이 쳐들어옵니다. 바로 이 위에 자리하고 있었던 말갈이었습니다. 말갈은 그동안 신라가 서서히 강해지면서 좀 신라를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있었는데 고구려도 백제랑 전쟁하고 있죠. 또 외도 막 쳐들어오고 있죠. 막 이러니까 신라가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기회다 하고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비겁한 새끼! 자, 이렇게 외가 쳐들어왔다가 또 물러가니까 또 말갈이 괴롭히죠. 그런데 하늘이 내물왕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397년에는 전 지역에 가뭄이 일었고요. 또 399년에는 가뭄 못지않게 무서운 메뚜기 떼가 창궐하게 됩니다.
뭐 숨을 돌릴 틈이 없습니다. 왕위를 찬탈하고 석씨를 죽인 그 벌을 받는 건지. 네, 이런 가운데 왜가 또 공격합니다. 지금 신라는 메뚜기 떼 때문에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왜는 항상 그래요. 다른 때도 침입을 하지만 특히 신라가 막 자연재해, 뭐 홍수, 지진, 가뭄, 메뚜기 이런 걸로 막 고통받고 있을 때 이런 때 더 공격을 합니다. 정말 양아치 같은 애들이죠. 내가 또 공격을 하는데 결국 신라는 이제 혼자서 당해내기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동맹을 맺었었던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기꺼이 도와주게 되죠. 이렇게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군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뇌물마립과는 고구려의 조공을 맹세하게 됩니다. 사실상 뭐 우리가 옛날에 중국을 상국으로 섬기듯이 고구려는 신라의 상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뇌물마립과는 401년 세상을 떠나고요. 이 당시 왕자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고구려의 볼모로 가 있었던 실성왕자가 미리 귀국을 해 있었습니다. 이제 뇌물왕의 죽음이 임박하고 왕자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실성을 불러들였던 거죠. 이 실성왕자가 18대 실성마립간으로 등극합니다.